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가장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재산 신고 1위 어떤 의원입니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저는 못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이게 초선 의원인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처음 당선됐습니다. 아니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전체 의원 1위입니까? 914억 원입니다. 와, 914억 원이요? 네, 2위가 박덕흠 의원 559억 원, 3위는 한모경 의원 452억 원입니다. 전봉민 의원이 압도적이죠. 예. 아니 근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본 겁니까? 아버지가 전광수 회장이라는 분인데 부산에서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전봉민 의원 본인도 건설업체를 2곳이나 갖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금수저가 아니라 완전히 다이아 수저네요. 네, 오늘 방송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진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전봉민 의원 일가족이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사업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 부산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곳 바로 옆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지어졌지만 이미 주변에서 가장 높이 솟아 있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입니다. 부지 면적 3만 1,000제곱미터, 최고 6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3동, 1,368세대가 입주하는 초대형 단지입니다. 29층짜리 4성급 호텔도 함께 건설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은 물론 교통도 편리합니다. KTX 부산역과는 차로 10분 거리고 바로 앞에 있는 남항대교를 올라타면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를 통해 해운대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만 9천억 원, 호텔과 상업시설이 1,700억 원, 총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곳의 시행사는 IJ 동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진베이시티 개발을 위해 2014년 설립됐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직전인 작년 12월까지 이 회사의 사내이사였습니다. IJ 동수의 지분은 이진종합건설 10%, 동수토건 45%, 이진주택이 45%를 갖고 있습니다. 이진종합건설의 최대 주주는 전광수 회장,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동수토건의 최대 주주는 맏아들 전봉민 의원, 나머지 지분은 둘째와 셋째 아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진주택 역시 최대 주주는 둘째 아들이고 나머지는 맏아들 전봉민 의원과 셋째 아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90%는 이제 전봉민 의원과 그 형제들, 나머지 10%는 그 아버지인 전광수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봉민 의원의 일종의 가족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그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봉민 의원과 그 형제들이 그 이익을 다 향유하게 되는 거죠.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땅은 한진 매립지라고 불렸습니다. 한진중공업이 1990년 매립한 준공업지역이었는데 개발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특혜 논란으로 실패했습니다. 2009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지만 여전히 주거 비율은 50%로 제한됐습니다. 높은 분양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는 절반밖에 못 짓는다는 뜻입니다. 2014년 한진중공업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땅을 매각합니다. 땅을 사들인 회사는 이진종합건설,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의 회사였습니다. 인수 가격은 594억 원이었습니다. 이진종합건설은 땅을 사자마자 곧바로 그해 7월 주거 비율을 높이는 인허가부터 신청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이 바다 조망을 가려 조망권을 독점하고 고밀도 개발로 교통난도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저희 이런 매립지 그리고 해안 경관
굉장히 그러한 이제 주요한 지점에 꼭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 고층 건물이 지어져서 경관을 전반적으로 다 훼손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또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지만 특혜 논란을 뚫고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2015년 7월 부산시는 주거 비율을 80%로 풀어줬습니다. 20년 넘게 개발이 묶여있던 땅을 단 1년 만에 풀어준 겁니다. 그 결과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이 매립지 같은 경우에 그 용도지구가 변경되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변경시키려면은.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금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이 큰 조 단위의 사업들이 뭐 그 행정 권력이라든가 정치 권력이 바탕이 안 되고는 사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 한진 같은 재벌도 20년 넘게 인허가를 못 받았는데 전복민 의원 일가가 이 땅을 사자마자 규제가 풀렸군요. 특혜 시비가 일어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복민 의원, 저 당시에 부산시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 3선 시의원이었고 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이 인허가를 내줬고요. 맞습니다. 이진 베이시티 사업이 구청과 시청을 거쳐 허가받는 과정을 취재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진 베이시티 같이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올리려면 먼저 구청 심사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IJ 동수가 부산 서구청에 제출한 경제성 분석 자료입니다. 주거 비율이 원래대로 50%를 유지할 경우, 70%로 올릴 경우, 80%로 올릴 경우 각각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한 자료입니다. 먼저 주거 비율을 50%로 유지할 경우 사업비는 8,600억 원인데 아파트 분양 수입 4,900억 원과 나머지 수입을 다 합쳐도 최소 450억 원 정도 적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거 비율을 70%로 올려도 역시 사업비보다 수입이 적어 72억 원 적자가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거 비율을 80%로 풀면 어떨까? 아파트 분양 수입이 7,200억 원으로 늘어나 그제서야 334억 원 이익이 남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율을 80%로 올려줘야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시행사의 주장이 정말 맞는지 꼼꼼히 심사해야 할 부산 서구청. 하지만 구청은 이 자료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2015년 2월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자치행정위원회. 구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냅니다. 끝내는 저 해변 부지는 거기 입주한 입주자들만의 압정원입니다. 어째서 바다가 거기 사는 그 지역 일부만 전망을 하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서구구민 전체가 누려야지. 정원을 만들어줬잖아요, 정원. 심지어 답변에 나선 구청 담당국장도 특혜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개인, 한 개 업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오늘 갖게 된 것도 사실은 2대 8도 저희들도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시 회의에서 표결 결과 참석한 의원 8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주거 비율을 올려주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밀어붙였습니다. IJ 동수가 제출한 계획 그대로 부산시청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이 회계 부분에서 국가에 내는 공식 서류도 아니고 기업의 자신의 어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의적인 서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공이 다시 검증을 해야 돼요. 하면 얘가 땅을 샀다. 그러면 거꾸로 돈 안 될 땅을 왜 샀느냐. 시장 경제에서 주체인 기업이 돈 주고 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익을 보장해 주냐. 그 논리를 안 폈다는 것은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실제 분양 수익은 얼마일까? 2017년 IJ 동수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아파트 분양 수입은 총 9천억 원. 이진 측이 인허가 당시 제출했던 것보다 1,800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 인허가를 받을 때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1,150만 원 정도라고 제출했는데 2년 뒤 실제로 분양한 가격을 보니 최저 1,361만 원, 최고 1,761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개발이익이 2천억 원 넘게 나는 셈입니다. 이 재무 분석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거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를 근데 검증했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사실? 이러한 검증을 뭐 저희 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당연히 했어야 되죠. 당초 부산 서구청은 이 매립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2014년 구청이 1억 원을 들여 만든 용역 보고서입니다. 매립지 일대에 참치 수족관, 케이블카, 복합상업 비즈니스타운, 신수문화공원, 해상 관광교통 터미널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북항에서 자갈치 시장과 송도로 연결되는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숙박과 판매 시설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종합건설이 이 땅을 사들이자 기껏 돈 들여 만든 이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80%를 아파트로 채우도록 허가해줬습니다. 서구청은 왜 그랬을까? 당시 구청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선 자기는 전광수 회장이나 전봉민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광수 회장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만나지도 못했고요. 왜 주거 비율을 올려줬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호텔 우리는 호텔을 짓기 때문에 이 8대1이라도 올려주지. 호텔 안 지으면 우리 아예 호텔 하나가 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서구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특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익성 분석한 거랑 지금이랑 차이가 지금 굉장히 나요. 들리는 소리가 대박 났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뭐 프리미엄도 붙고 뭐 상당히 뭐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부산시로 떠넘겼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뭐 시의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가는 거니까 뭐 대학 교수라든지 또 뭐 전문가들이 또 시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민간 건설업자가 저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니까 구청과 시청이 재빨리 이 규제를 풀어준 거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를 더 비싸게 분양해서 몇 천억 원을 더 남겼네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업으로 전봉민 의원 일가족 회사가 얼마를 벌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인허가 받을 때 자기들이 제출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돈을 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구청장 인터뷰를 보니까요. 최종 허가는 시청이 해준 거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 부산시청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준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산시의 인허가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부산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진베이시티의 주거 비율을 80%로 올려줄지 최종 심의하는 회의였습니다. 참석자는 16명. 위원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이고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들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 주택국장 윤모 씨입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윤 씨는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의 사돈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광수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전봉민 의원의 막내 동생 전상우 씨의 장인입니다. 전상우 씨는 동수토건의 대표이사이자 이진베이시티 시행을 맡은 IJ동수의 이사입니다. 사위와 사돈집이 하는 사업의 인허가 심사위원회에 장인이 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사위가 사업하는데 뭐 장인어른이 이런 권한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제척되어야 되는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사위와 사돈의 사업을 심의할 때 장인이 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 국토기획법과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면 제척됩니다. 친족이란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즉 8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인척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왜 제척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걸 밝히고 스스로가 제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 들어갔던 위원이 자기가 제척 사유가 되면 당연히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거고, 부산시가 그 사람과 어떤 사적 관계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당신은 여기에서 제척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회피하지 않았을까? 윤 씨는 이게 사위가 하는 사업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상호 대표님이 그 당시에도 그 사위분이 맞으신 거죠? 몇 년도지 그게? 2015년입니다. 그러면 맞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진으로 이게 신청이 안 됐을 낀데. 그럼 이진종합건설이 그 사업을 한다는 걸 모르셨다는 건가요? 그 당시엔 내가 알 수가 없지. 인허가 신청이 IJ 동수 명의로 들어와서 이진종합건설이나 동수토건이 하는 사업인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IJ 동수의 IJ는 이진의 머리 글자이고 동수는 동수토건에서 따온 말입니다. 게다가 이미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이진베이시티 사업을 전광수 회장이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미 특혜 논란으로 여러 언론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가 하는 사업인지 몰랐다는 주장. 내가 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서류를 보고 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일이 그걸 다 물어봅니까? 전에 제가 볼 때 내 판단은 깊이 회피할 그런 당사는 나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진에서 누구한테 팔았다 하는 게 뒤에 언론에 아마 몇 분 나왔을 거고, 그분도 뭐 시에 국장을 했었어요. 그 정도 위원을 할 사람들 같으면은 부산시의 어떤 그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자리에 저 땅은 누 땅이다 하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시 다른 위원들은 누구였을까? 부산시 전현직 도시계획실장, 창조도시국장, 전 주택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윤 씨와 공무원 인맥으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공동이 아까 봤던 전부 다 건축 선후배들인데 무슨 일이 필요하겠어요. 말로 그때는 이 주택국장 그런 분이 한마디 말하면 다 따라갈 그런 체제지. 공무원 사회는 학교하고도 다르고 해서 또 달라요. 대단한 위기 질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위기 질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 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이진베이시티 사업은 2달 뒤 부산시 환경영향평가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평가위원장은 박모 당시 부산시 기후환경국장. 취재 결과 박 전 국장은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과 합천 고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박 씨는 퇴직한 뒤 이진종합건설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회장님으로 통했습니다. 박 부사장님실 연결 가능한가요? 박 부회장님이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 부회장님 계신가요? 어떤 분이요? 박 부회장님이요. 부회장님 4층에 계시는데, 잠시만요. 제가 일단 4층 직원분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부회장님 통화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지금 나가셔서 자리에 안 계세요. 아침에 한 10시에서 11시 그쯤에는 계세요. 박 씨가 이진종합건설 부회장으로 취업했다면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박 씨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 취직한 적이 없는데요. 3년 동안은 취업 제한이 걸려가지고. 네네. 저는 취업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뭐 취업 제한 기간이라도 네네. 취업을 할 수 있지만은 올해까지는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진건설에는 지금 아무것도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없죠. 못하니까. 그러나 취재가 계속되자 며칠 뒤 해명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내가 가끔 나가는 게 그 서예 학원을 다녀요. 서예 학원을 다니신다고? 서예 도구를 한 번씩 갖다 놓는 그런 데서 이제 그거를 뭐 배로나 먹이나 이런 걸 이제 갖다 놓고 한 번씩 찾아와서 연습할 때 쓰고 그리 하는 거지. 아, 그 회사에다가 어디 그 서예 도구를 보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정말 창고가 있어요. 내가 사무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해요. 그거 내가 가끔 한 번씩 그래 하는 거지. 전광수 회장,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부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과 사돈을 맺습니다. 일종의 혼맥을 쌓은 건데요. 그런데 이 사돈이 바로 인허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네요. 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사돈이 하는 사업인 줄 몰랐다.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희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미 부산 지역 언론에 전광수 회장이 땅을 샀고 특혜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진 종합건설 부회장이라는 부산시 전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의 해명도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아니 서해를 하려고 창고를 빌렸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 월세는 제대로 내신답니까? 예. 자, 지금까지 취재한 걸 보니까 전광수 회장,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꽤 잘 나가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남은 부산 시의원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 장남이 바로 전복민 의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전복민 의원이 9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가? 증여를 받은 겁니까? 증여는 아니지만 헌법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전복민 의원이 큰 재산을 모은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1986년 설립된 이진종합건설. 부산 지역에서 이진 케이스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전복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이 최대 주주입니다. 전복민 의원은 20대 후반이던 2000년부터 20년 동안 아버지 회사의 이사와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2008년 재보궐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이진종합건설 대표이사였습니다. 2008년 이진종합건설의 매출은 45억 원. 그런데 전복민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뒤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434억 원으로 뛰었고 2011년 1,000억 원, 2013년에는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선 5년 만에 매출이 5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건설사 대표와 임원은 계속 겸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겸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재산이 느셨던 거네요? 겸직은 허용되어 있었고 제가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시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전복민 의원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용도 변경을 관할하는 상임위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알아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상임위원회에는 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2008년 전복민 의원은 두 동생들과 함께 동수토건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매출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해 매출은 258억 원, 전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하청받은 공사 매출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매출 506억 원 가운데 60%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받은 도급공사였습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어쨌든 한 회사가 어떤 그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거의 다 의존해가지고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아예 이진종합건설이 하던 이진캐스빌 분양 사업을 동수토건이 넘겨받았습니다. 2015년 783억 원, 2016년 1,306억 원, 2017년 1,388억 원.
아버지 회사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올렸습니다. 일감 떼어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자기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왔는데 분양을 해왔는데 이제 그 특수관계에 있는 뭐 동수토건이나 이진주택이 그 아파트를 똑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일종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업 기회 제공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일감 떼어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복민 의원과 두 동생들은 2011년 이진주택도 설립했습니다. 이진주택 역시 매출이 급성장했는데 대부분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의 분양 사업을 넘겨받아 올린 매출이었습니다.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 2세나 3세 개인 회사 또는 부친하고 자녀들 회사로 만들죠. 그 다음에 그 회사한테 뭐 일감을 몰아주거나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소위 편법증여, 이제 지배구조를 바꿔가지고 2세나 3세에게 증여해주는 전형적인 그 지배구조 변경으로 보입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과 한 건물에 나란히 입주해 있습니다. 이진베이시티 시행사인 IJ동수도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아버지 전광수 회장입니다. 전복민 의원이 처음 회사 두 곳을 만들면서 투자한 돈은 6억 8천만 원. 이 돈은 지금 85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약 10년 만에 재산이 125배 불어난 겁니다. 전복민 의원의 두 동생들도 역시 비슷하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국세청은 2013년부터 둘 다 편법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복민 의원은 증여세를 냈을까? 전복민 의원에게 증여세를 냈는지 묻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과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전복민 의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변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전달이 안 됐나요, 혹시? 아니요, 전달됐어요. 전복민 의원의 두 동생들에게도 증여세를 냈는지 물어봤습니다.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텍스 보내주신 거 보여드렸는데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아,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만 한번 받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질의서 하나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뭐를요? 다른 회사로도 전화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법... 네, 그런데 다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감 몰아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아버지 회사가 하던 일을 통째로 떼주는 이 일감 떼주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 재산을 어떻게 불려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둘 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편법 증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복민 의원 기자를 피해서 도망 다닌 겁니까? 이 건설업자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이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네, 의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밑에서 기다렸는데 결국 못 만났습니다. 질문지를 보냈는데도 답도 안 하더라고요. 대신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전광수 회장입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전광수 회장 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전광수 회장과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얘기부터 인허가 특혜 논란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광수 회장 인터뷰 말미에 저에게 황당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황당한 제안이요? 그게 뭡니까? 네, 이제부터 진짜가 나옵니다. 전광수 회장의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전광수 회장,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주택건설협회 부회장과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정치권과 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2006년 부산일보가 보도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액 후원자 명단, 전광수 회장이 3위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500만 원, 김병호 의원 300만 원,
서병수 의원 200만 원,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2008년 큰아들 전복민 씨가 시의원에 당선됩니다. 전복민 의원은 내리 3선을 한 뒤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전광수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전광수 회장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아들 전복민 씨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지가 원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가 정치에 대한 큰 꿈이 있고 우리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이런 꿈도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가 하고 싶은 행위 때문에 공직 맡는 것도 뭐 여러 달 걸린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당에서 1년 3선에 한 사람 아이가 유재준이가. 그러니까 내가 무소속 안 나가는 대신에 그럼 공천권을 낸다. 누구 했더만 앉아 시군 뭐 해는 전문이 위에서 나름대로 그걸 해봐 보니까 당일날 그리 됐답니다. 그러니까 3선인 유재증 의원이 당에서 퇴진 압박을 받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대신 공천권을 받아냈고 자기 지역구를 전복민 의원에게 물려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복민 의원은 유재중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보좌진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유재중 전 의원과 전광수 회장은 둘 다 합천이 고향입니다. 공천을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전광수 회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내가 전혀 없었죠. 뭐 그럼 내가 떨어지는데 그런 건이 있습니까? 뭐 힘도 없고 나오고 난 뒤 전복민이 경선이 되고 출마할 때야 저도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동료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도 전혀 그런 건 없죠. 세 아들들이 가진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편법 증여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편법이 아니지요. 합법이지요. 왜 합법이냐? 돈을 물어준 것도 아니고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도 지가 나이 얼마 들고 나서 지구돈 가고 설립을 해가지고 편법이 아니고 그때 사람 자문도 받고 다 해서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증여세를 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 증여세하고는 관계없는 부분. 그죠. 증여세를 냈다는 건지 안 냈다는 건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진베이시티 인허가를 받으면서 예상 수익을 일부러 축소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제가 설명 어떻게 드려야 뭐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사업을 하면 11,000원이 겠네. 해야 인정해줄 것이고 대화를 할 것이고. 그런데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된다, 3만 된다 하면 이거는 너무 과도하니까 대화를 안 해주실 것이고. 축소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인허가를 결정하는 부산시 공동위원회에 사돈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그렇지 사돈이 맞거든요. 사돈이 맞는데 그 사람이 그걸 역할했다든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그 심의에 들어간 거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볼 때는 저는 그렇죠. 민간 의원들은 그래도 그게 경험 잘하고 지금 애들이 선정을 해놓고 안 하겠습니까? 신의원에 들어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저는 사업을 하고 하다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인허가는 자기가 어쩌지 못한다고 했지만 시기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단지 아는 분이 있으면 요즘은 날짜는 좀 땡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달 걸리고 1달만 할 수도 있고 이 회의 여는 거를 공동위원회 이런 날짜를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잡고 안 잡고 하는 것들은 뭐 하루 땡겨주면 우리가 그만큼 하루 빨리 가는 거고 그런 거는 용역사서 가서 밑에 앉아 뭐 그거는 밑에 직원들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막 연락하고 뭐. 전광수 회장은 기자에게 여러 차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더니 인터뷰 말미에 갑자기 돈 얘기를 꺼냅니다. 경비가 들어가도 당분 몇백 몇천만 들어가거나 내가 준비를 할게. 딱 이만 그걸 하고 좀 도와줘라. 액수도 제시했습니다. 한 3개만 줘볼게. 3개요? 30만 원 가볼게. 30? 맞아, 1,000만 원 가본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만들어 볼게. 만들어 볼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놓고 내하고 인연을 안 맺으면 끝까지 간다. 기자는 전광수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입장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명확한 겁니다.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전 회장은 아들 문제라 그랬다며 더 이상 청탁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야, 참 3천만 원이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말문이 막히네요. 예. 이주수 기자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겠는데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에 따르면 금품 제공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회사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곧바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MBC 감사국은 오늘 방송이 나간 뒤 법률 자문을 거쳐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집값 폭등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시리즈 4부작이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는 올해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수상을 시청자 여러분의 격려로 알고 더 좋은 보도로 보답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연말 연시에 2주 동안 쉬고 새해 1월 10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27번째 방송입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네. MBC에서 확진자가 이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회사도 이제 방역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층에 근무하셨던 모든 직원들에게 지금 자가격리 및 검사를 다 모두 지시를 내린 상태고 저희도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오늘 당연히 또 후를 진행하고 스튜디오 녹화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는 좀 가림판을 좀 설치를 오늘 했습니다. 네. 예능국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이 줄줄이 이번 주말에 결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가 지금 결방이 됐고 아마 기다리시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출발 비디오 여행 하나 정도 지금 방송이 오늘 나갔을 텐데 최대한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MBC 방송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또 절실히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트는 올해 마지막 방송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2월 27일과 1월 3일 2번 쉬고 1월 10일에 다시 뵙게 되는데 연말을 그냥 지나기 좀 섭섭해서 이벤트를 예고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29만 4천 명이에요. 이야, 30만이 정말 목전이군요. 예. 근데 잘 안 늘어요. 그래서 30만 가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뭐 준비하셨다고요? 30만 가자. 30만 가자. 네. 예. 그걸 그렇게 어색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해주세요. 30만 가자. 이벤트. 이거 부끄럽습니까? 30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은 그게 안 돼요. 아니, 이 팀장님이 저희는 의욕의 문제죠. 자, 한번 해보세요, 빨리. 30만 가자. 예, 그렇죠. 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준비하셨어요? 저희 MBC가 연말에 이제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놀면 뭐하니 하고 나 혼자 산다. 그렇죠. 그거 꽤 인기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 MBC 자체 회사 달력도 이번에 되게 예쁘게 나와서 뭐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탁상 달력이 비싸요. 비싸요. 저희 없는 살림에 제작비 들여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벤트를 위해서.
그거 저 희귀템이기도 하고 그 수익금은 또 불우이웃을 위해서 다 좋은 곳에 쓰이는 사업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그 중에서 예,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그걸 받으실 수 있냐? 예. 이벤트 기간은 12월 20일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네.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예, 15일간이고요. 예. 스트레이트 유튜브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하신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서 그리고 스트레이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아무나 골라서 좋아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신 다음에 저 유튜브 커뮤니티 이벤트의 공지사항에 이제 이게 링크가 있을 겁니다. 수고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네,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벤트 페이지가 지금 그 따로 지금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와서 네. 네, 저희 뭐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인증샷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혹시 이 선물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채널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채널에 가시면은 그 채널 커뮤니티란에 공지사항에 떠 있습니다. 네. 옮겨 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구독도 하고 또 달력도 받고. 그렇죠. 저희는 30만 돌파하고. 아유, 그런 거. 여러분. 자, 그건 그렇고 우리 3천만 원의 사나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조용히 있어가지고 예. 아유 참. 자, 이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산 다녀왔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주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12월 초 12월 초였으니까. 네. 2주 됐네요. 예. 이주수 기자가 저희 이제 이세욱 데스크가 이 자리에 없는데 네.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전화를 급히 한 거예요. 밤에 부산 출장을 가 있는데 네네. 전광수 회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전화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겁을 먹었어요 이지수 기자도.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는데 겁을 먹었군요. 아니 MBC 기자를 어떻게 보고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뇨. 30억 주면 부르셨어야죠. 그렇게 되나요? 그럼요. 3장 했는데 저는 당연히 3억 뭐 이 정도는 부르실 줄 알았는데 3천만 원에 MBC 기자를 회유하시다니. 자, 어쨌든 당황하지 말고 불쾌합니다. 자, 좋은 취재 아이템을 건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 방지법 프로토콜을 보니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취재를 계속해라. 신고서 제출하면 된다 그건. 그리고 우리 방송에 좋은 소재를 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이제. 아니 근데 어쩜 지금 그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21세기가 되고도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예. 그 20년도 지금 곧 끝나가. 예. 야, 내가 진짜 21세기에 이런 걸 또 보게 될 줄. 제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연식이 오래된 기자라서 예전에 그 카메라 출동이라고 그런 또 프로가 있었어요. 있었죠. 제가 이제 카메라 출동의 마지막 기자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럼요.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야, 이런 얘기를 다시 듣게 될 줄은 20년도 넘어서 다시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진짜. 정말. 처음에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뭐 이게 뭐지 싶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거부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 취재가 끝나면 안 되니까 뭐 불쾌하다고 말을 해서 그쪽에서 뭐 얘기를 더 못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취재는 계속 해야 되고 해명은 계속 듣고 반론은 들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이거를 뭐 문제가 됩니다. 강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더 이상 말씀 못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들을 내용은 또 들어야 되니까. 예, 더 계속 취재를 하고 더 해명을 더 듣고 반론을 들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지수 기자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거는 실정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청탁은 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네, 잘했네. 액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예. 잘했어요. 예. 일단 곧바로 회사로 보고를 했으니까요. 이 기자는. 일단은 감사국에서 오늘 방송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예, 뭐 MBC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일단 오늘 저는 일단은 액수에 일단 먼저 한번 놀라고 3천만 원 말고요. 전 의원이 보유한
국회의원 재산 신고 액수에 되게 한번 놀랬고 흔히 이제 우리가 좀 돈 많은 국회의원 얘기할 때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야.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취재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네.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이 전복민 의원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통 큰 사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이고 그 국회의원의 직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 또 이게 서울하고 달리 약간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네. 여기도 이제 부산이라는 한 도시에서 엄청나게 큰 대도시지만. 네. 그런 사건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진 종합건설이 그 송도 이진 베이시티와 관련해서 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얻은 것 같다. 그런 추측성 기사들은 이제 그 당시부터 줄곧 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복민 의원이 그 국회의원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왔는데 그 뭐가 특혜인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은 없었죠. 여기까지 나온 게 없었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부장님이나 저희 데스크와 같이 이 사안을 봤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봤는데 뭐 사실은 아이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뭔가 더 찾아내지 못하면 이 아이템은 사실은 보도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한번 됐었죠. 까였군요. 네. 팀장이 깠군요. 소재 정도였는데 정확히는 까인 거 아니고요. 보완 취재 지시. 더 취재해봐. 그죠. 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보도가 어렵다. 이 정도는 안 된다. 보완 취재. 그때부터 이제 취재를 조금씩 찾아낸 거죠. 그래서 계속 좀 그 부산에 계신 분들께 연락 드려보고 계속 연락 드리고.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질수 기자가 대단한 게 이게 보통 이런 정도의 규모의 이 보도가 나오려면 보통은 제보에서 시작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자료를 들고 오신 분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질수 기자는. 맨땅 헤딩. 네, 기사를 보다 보니 이 양반 국회의원 재산 신고 1위네. 근데 최근에 이진베이 시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네. 이거 뭐 파보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이 생각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진정한 탐사 보도네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가져왔을 때는 진짜 딱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보도가 어렵다. 다만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이래 있어 보이니 부산도 한번 내려가 보고 취재를 더 해봐라 했는데 진짜 찾아오더라고요. 훌륭하네. 취재를 잘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일단 뭐 저는 되게 놀랬던 게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약간 패턴 같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증여가 아닌데 증여 같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의 대물림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가의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진 종합건설의 그 재무 자료를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16년 정도까지만 해도 매출이 1,400억. 근데 18년에 1,000억대가 무너져요. 800억대로 떨어지더니 18년, 19년은 매출이 20억, 90억이에요. 25억, 92억.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진종합건설이 굉장히 큰 회사였잖아요. 네네네. 2018년도까지만 해도 국내 시공능력평가 3위 건설사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찾아보니까. 그런데 2018년, 19년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이거는 아예 이진종합건설은 사업을 접은 거다 이제. 그럼 그게 사업이 다 어디로 갔냐? 새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로 전부 다 넘겨준 겁니다. 이거 외형만 보면은 새 아들이 소유하는 회사 동수토건과 이진주택 그리고 이번에 PF로 만든 그 IJ 동수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는 완전히 죽었고 증여를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그래서 이건 편법 증여가 맞구나. 이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여다본 거죠. 이게죠. 금융 쪽이나 아니면 이쪽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비전문가고 이걸 그냥 저희가 이제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식을 얻은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에게 검수를 받았죠. 이런 거 저희가 자문을 받은. 그 정리 내용들을 들고 다니면서 한번 만나서 좀 이게 맞는 거냐. 그런데 약간 좀 분분한 포인트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편법 증여의 형태
맞다.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사실상 명확하게 그 일감 떼어주기, 특히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여세 이 편법 증여라면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거고, 일단 증여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그것과 별개로 공정거래법,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죠. 공정거래법이. 근데 둘 다 약간 경계선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아예 통째로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이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새로운 수법이거든요. 한 2013년경부터 국세청이 여기에 대해 이제 과세를 해야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공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 아직 그런 전례가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편법 증여냐, 증여세를 부과할 대상이냐, 또 공정거래법 위반이냐, 이건 각 케이스를 가지고 아주 꼼꼼히 뜯어봐야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뭐 국세청도 사실은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는 그 매년 자진 신고를 하라고 그 공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보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한테 그 자진 신고를 하라고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 자진 신고를 하면은 뭐 증여세가 거치는 건데, 아니면 거기서 또 이건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다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과세 당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과세 대상이면 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네요. 야,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사실 한진하면 좀 큰 회사잖아요.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지금은 좀 무너졌죠.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근데 어쨌든 갖고 있던 땅에 인허가가 안 나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뭐 헐값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팔 수밖에 안 팔고 싶었겠죠. 그 땅이면 정말 좋은 땅이니까. 이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런 땅 아닙니까? 안 팔고 싶었을 텐데 어려워지니까 팔았는데 바로 났다. 야, 이게 정말 저는 인허가가 대박인 것 같아요. 한진이 20년 동안 트라이해서 못했는 걸 그냥 바로 전범미 의원이 1년 만에 해버린 거죠. 인수하자마자 1년 만에 풀어버린 거죠. 야,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참 그래요. 정말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정말 지역 유지는 어떻게 땅을 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역 건설업계라는 게 약간 저도 이번 취재를 보면서 다 얽혀 있구나. 혼맥으로 얽혀 있고 전현직 공무원 인맥으로 또 얽혀 있고 또 고향 인맥으로 얽혀 있고 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그 기사에 이제 등장하시는 인물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고향 인맥으로 있는 분들이 두 분이에요. 정광수 회장의 그 고향인 합천과 관련되신 분들이 두 분인데 뭐 단순히 그 동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뭐 그분들이 이젠 이후에 하신 행동을 보면은 그 이진종합건설에서 부회장으로 불리시는 그렇죠. 아까 그 서해가 서해 그분도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은 나는 아직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절대 취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해도구 갖다 놓은 거 정도는 내가 자연인인데 뭐 큰 문제가 있겠냐는 게 그분 생각이 있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전광수 회장도 월급 주지 않는다. 그냥 사무실 쓰라고 내가 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직원들은 부회장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부사장이라고 취재가 된 거예요. 이진종합건설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뭐뭐 부사장님 계십니까? 여쭤보니까 부회장님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회장이란 걸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니 바깥에서 부사장이라 부회장으로 불렸었구나 이걸 안 거였어요. 그래서 전광수 회장 바로 아래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부회장으로 왜 불리실까? 뭐 거기에 집도 없고 뭐 등록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고 보통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이 이진종합건설이 이 땅을 사들인 다음에 주거 비율을 90%까지 올려달라고 신청을 내요, 서구청에다가. 근데 서구청에서 바로 반려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워낙 조망도 좋고. 근데 이런 조망권 좋은 알짜 땅을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렇죠. 그 아파트 주민들, 소유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너무 안 된다. 소수에게 혜택이 간다. 그래서 이제 서구청이 반려를 한 거죠. 근데 곧바로 그러면 80% 해가지고 또 올려요. 근데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의회랑 서구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고 이제 의회도 열리는데 대부분 반대를 해요. 여기서. 그렇죠. 예, 당연히. 교통난 유발하고 조망권을 너무 독점하고 아까 이제 그 구의회 회의록 보면은 그 개인들 정원 쓰겠다는 거냐. 프라이빗 비치처럼 되는 거잖아요. 송도 앞바다를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실제로 뭐 부산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광안리 쪽 가면요. 광안리 쪽 가면 광안리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끝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뭐 LCT나 뭐 이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뭐 많이 바뀌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단지가 부산에서 제일 비싸고 돈 많은 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광안리 바로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어딘지 있는데 압니다. 거기서도 이 바닷가가 보이는 그 끝 동이 제일 비싸대요. 물론 약간 뭐 해풍 들고 이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가 광안리지만 바다 건너 해운대도 보이고 뭐 그런 그렇죠. 데잖아요. 네, 거기 단지가 정말 뭐 당시에는 좀 시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지어지면. 그렇죠. 근데 여긴 지금 69층짜리니까 초고층. 약간 그러면 그런 뭐 게 동네에서 그쪽 바다는 없는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부산이 약간 그런 것 같으니까 해운대 쪽이 높은 건물들이 그렇죠. 많이 올라가 있고 네. 호텔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서부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부 쪽에서는 우리도 개발하면은 좀 해운대처럼 될 수 없을까? 그래서 호텔도 짓고 약간 관광지로 개발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송도 해수욕장이 대한민국에서 생긴 최초의 해수욕장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네, 일제 시대에 생겼어요. 1913년에 처음 문을 엽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곳이네요. 이 송도란 말도 이 마쓰시마? 약간 일본식 한자잖아요. 소나무가 있는 섬. 소나무. 예. 그래서 일본인들이 해수욕을 즐겼던 그렇구나. 네, 그런 곳이죠. 근데 처음엔 잘 나가다가 여기가 쇠퇴를 해요, 점점. 왜냐하면은 해운대 들어서고 광안리 들어서고 송도는 교통도 좀 불편하고 약간 서부 쪽에 외진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망가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서구 쪽에서는 송도 해수욕장을 다시 한번 좀 살려보자. 부흥해보자. 호텔도 짓고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해운대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아파트 들어서면은 사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호텔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구청장님의 그 의지였고 그렇죠. 박극재 부산 서구청장 당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텔을 짓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좀 뭐라 그러죠? 어필한가요? 그렇죠. 조건을 내세운 거죠. 기업들한테 많이 좀 제안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한진한테도 계속 그 뭐 추천도 하고 여기에 좀 호텔을 짓는 걸로 해서 뭐 주거 비율이 있으니까 아파트도 짓게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일대 개발 플랜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50에서 80으로 올려주면 거기 그 나머지 20에 호텔을 넣겠다는 제안자가 그 이진종합건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좀 맞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저희가 이제 그건 공개됐고 저희가 들은 지식이고 사실은 뭐 그 이면에 뭐가 더 있지 않았을까 뭐 의심은 해보고 있었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부산 서구청 쪽의 해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50%로 묶어두면 아무도 안 들어온다 거기.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개발을 하려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결과로 본 거는 특정 건설업체가 엄청난 개발 이익을 남기게 된 거고 그걸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약간 백지화, 물거품이 된 거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용역 보고서 만드는데 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1억 1억짜리. 9,800. 그러니까 거의 1억짜리 그렇죠.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만들자 했는데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이 재밌는 거는요. 이제 그 당시 그 보고서를 만든 연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일부가 그 부산시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만든 용역 보고서랑 아무 상관없는 주거 비율 80% 올리라는 그렇죠. 이분들이 승인을 아예 해주는 건가요? 반대로 되는 안을 하신 거라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서구청을 통과했고 이제 부산시로 갑니다. 네. 부산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곧바로 통과시켜줬는데 심의위원 중에 보니까 사돈댁이 있어. 사돈이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코미디예요. 이건. 윤모 전 부산시 주택국장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돈이 하는 줄 몰랐다. 회사 이름이 다르다. 몰랐다. 자, 몰랐다고 하는데 납득이 됐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 부산에 계신 분들과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게 세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섣불리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는 게 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윤모 국장께서는 내가 그때 다 재척상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나 그때 진짜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IJ 동수의 그 이진종합건설과는 그건 모르셨다고 해도 IJ 동수의 사내 이사가 사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IJ 동수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들어와서 몰랐다는 그런 취지의 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얘기가 안 되는 게 자 일단 자기 사돈 쪽에서 하는 걸 몰랐다.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사위 뭐 몰랐다. 근데 이분이 그냥 다른 분이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분이 전직 주택국장이에요. 부산시 건설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빠꼼이라고 아주 해박하게 아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전직 주택국장이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얘기 안 됩니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하여튼 뭐 본인들은 몰랐다고 주장하시고. 네네네. 그렇지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희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분의 또 인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국장이지만 윤 씨의 이 인맥들이 또 다 거기 들어가 후배 공무원들이 같이 공동위원으로 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거기에 그 주택국장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세 분. 그 공동위원회 민간위원들 중에만. 지금 민간위 한 분은 그때는 공무원이었고 현직 공무원이었고 주택국장을 거쳐서 다른 데 가셨고 이제 두 분은 그 윤모 국장처럼 그 전직이었고. 그래서 그 공동위원회에 그 참여하셨던 분들께 여쭤보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공무원 사회의 그 위계 질서는 학교나 다른 회사와는 다르다. 살벌하죠. 그러니까 일단 기수로 선배시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기사에 쓰진 않았지만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그걸 심의했던 이제 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은 나중에 그 LCT 사건에서 업자들로부터 그 선물을 계속 받으신 사실이 또 드러나요. 선물? 좋은 거 받으셨겠는데요? 이게 좀... 명절 때마다 이제 뭐 좀 챙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하기관 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그 낙마를 그게 문제가 돼서 두 분 다 낙마를 하시죠. 그래서 이 판이 이렇게 깨끗한 판 같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 뭐 사실 그래요. 인허가 과정이 뭐 정말 깨끗할 거라고 크게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적어도 이제 사돈이 한 걸 몰랐다라든지 아니면은 세개 준비했어 이런 거가 조금 그게 국토기획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사실. 혼인 또는 혈족.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어쨌든 혼인을 통한 혈족이잖아요. 이거. 네. 친인척이 되는 거죠. 8천인의 친척과 네. 4천인의 인척은 제척 사유. 제척 사유. 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 사돈떼기 하는 거를 이상해. 이상하잖아. 이상해. 사돈떼기 하는 사업을 자기가 들어가서 그걸 승인을 해주는 심사를 한다는 것 해주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이 전복민 의원의 공천 과정입니다. 사실. 네네. 자, 전광수 회장을 만났는데 그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유재중 의원이라고 원래 그 부산 수영에서 이제 이분도 원래 시의원을 굉장히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3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번에 약간 물갈이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출마 압박을 받은 거예요, 유재중 의원이. 그랬더니 전광수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유재중 의원이 좋아, 그럼 내가 안 나갈게.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게. 그 대신 내 지역구에 누구를 공천할지는 나한테 줘, 권한을. 이렇게 했다는 주장이에요, 전광수 회장은. 주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전복민을 하루 만에 그냥 집어넣었다. 전광수 회장의 주장은 이거죠, 지금. 그죠. 네. 유 전 의원이 그 당시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막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유재중 의원이 우리 아들 꽂아준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유재중 의원과 전광수 회장은 또 합천 출신 동양이고. 그렇죠. 동양이고. 네. 그리고 전복민 의원하고는 부산시 시의원을 같이 오랫동안 했던 그렇죠.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네. 아마 그 시의원이 안 겹칠 겁니다. 겹치진 예,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왜냐면 그 유재중 의원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유재중 의원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걸 그 재보궐 선거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전복민 의원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시의원도 물려주고 국회의원도 물려주고. 또 근데 그것도 보니까 혹시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재중 의원 쪽에서 미는 후보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전복민 의원은 2008년에 그 공천을 받아서 이제 그 선거를 한 거고 저쪽 그 유재중 의원 쪽에서 민 사람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그러면 2008년에 전복민 의원은 어떻게 시의원 공천을 갑자기 받았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러면은 사실상 2008년 이전까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게 없는 분이신데 건설업 그 이진종합건설의 그 당시까지 감사와 대표로 있을 당시거든요. 이때가. 전복민 의원 이력을 봤더니 부산시 수영구 자유총연맹 부회장 뭐 이런 이력도 있으시던데요, 보니까. 뭐 타이틀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원래 이제 대표 정도 되시면 이것저것 뭐 그렇죠. 청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부산시 라이언스 클럽, 수영구 뭐 로터리 클럽 뭐 이런 거. 고문 셀박 타크로. 셀박 타크로. 깨알같이 찾아봤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는 그 어쨌든 국회의원이시면 뭐 증여세 문제라든지 뭐 어쨌든 좀 반론을 저희가 좀 충분히 해드릴 준비가 늘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회피를 해버리시니까 이거 뭐 또 아예 별말이 없었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그 의원실을 통해서도 질의서를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면 보통 의원님들은 통화는 짧게라도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라도 뭐 할 말이 없으면 없다고라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경우는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무대응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러면 보좌관들은 보통 전화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은 전화 받는데. 네, 근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좌관 분들이나 비서관 분들은 그 뭐 민원이든 기자의 질이든 그 응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데 보좌관 분들마저 제 전화를 안 받고 문자도 확인 안 하시고 익십. 그래서 이게 어떤 판단이셨을까? 이게 본인들 그 전복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신 걸까? 제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요즘 멸시당하고 좀 무시당하는 직업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물론 우리가 쓴 질문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자들을 대리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데 아니 그거를 그냥 그렇게 피하고 싶으시면 되나요? 아니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무슨 뭐 건설업자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금배지 달고 국민을 대표하는 이런 분인데 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했을 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분이 초선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직. 글쎄 이게 어쨌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 전광수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원래 국회의원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아버지가 다 만들어준 느낌? 뭐 이건 저의 주관적 느낌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월급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 914억 좀 있어서 뭐 그 월급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정도 있으면 하긴 뭐 914억이면 그 914억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주기 뭐 이런 것들 나오지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이 전복민 의원 본인이 투자를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회사를 그렇죠. 설립하려면 그렇죠. 지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이 6억 8천만 원입니다. 2008년이었어요 처음에. 2008년에 네. 6억 8천이면 근데 그게 12년 뒤에 914억이 된 거죠. 이건 뭐 비트코인 뭐 얘기할 게 아닌데요? 134배입니다. 계산해봤어요. 아 134배. 야 이건 뭐 비트코인 얘기할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번 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일부의 경우이길 바랍니다만 이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더 많은 부를 쌓는가, 이런 것들의 어떤 종합판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보면 자 결혼으로 혼맥을 쌓아서 뭐 이제 전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다 됐다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건설업자인데 전직 부산 주택국장과 사돈을 맺는 이런 혼맥을 쌓고 또 여러 가지 지연을 또 동원하고 정치인들에게도 꾸준히 후원금을 내고 정치권 인맥도 쌓아놓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줄 때는 그러니까 자식들의 재산을 어떻게 증식해야 되는지도 잘 아시는 분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얻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 요 조각조각 보면 다 어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에요. 그렇죠. 뭐 혼맥을 쌓고 이런 모습들 다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작가나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저거 너무 영화 아니야? 너무 드라마 아니야? 하지만 사실 이런 걸 현실이 보면 더 드라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이런 현실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궁금한 건 사실 그거였어요. 사실 만약에 큰아들인 전복민 의원이 부산시 시의원 정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런 증여의 과정이나 인허가의 이런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이트가 뭐 부산시 의원 한 명을 취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이고 재산신고 1위니까 저희가 주목을 했던 건데 왜 굳이 국회의원을 했을까? 네. 아버지도 지가 별로 할 생각 없었대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니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돈을 가지면 권력도 갖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래야 또 특히 말해서 아까 허이루 씨도 얘기했지만 돈을 많이 가지면 권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좀 대접받게 되거든요. 그걸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신문사를 이 다음 스텝은 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언론사 사주가 되면 앞줄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돈에 이어서 권력까지 욕심내는 걸 수 있고, 두 번째는 돈이 있는데 권력을 갖게 되면 정말 날개를 더 달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박덕흠 의원 사례가 약간 그런 사례였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는 뭐 확정 판결 받으셨기 때문에 깨놓고 얘기합니다만 MB가 그랬죠. MB가 그런 사례예요. 돈은 충분히 있어. 그런데 권력을 추구해. 왜? 그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거든요. 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직 의원도 그랬죠. 박덕흠 의원도 그랬죠. MB도 그랬죠. 저는 이 모든 것에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탈 때 줄서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행기 탈 때 이거 보안 이거 엄청 짜증나거든요. 국회의원이 되면 프리패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근데 어쨌든 전복민 의원 그 의원실에서 분명히 오늘 방송 보실 텐데
저한테 뭐 해명도 좋고 반박도 좋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후속으로도 뭐든 다 이런 거는 반론은 다 주시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기회 봐서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이거는 아닌데 뭐 저희가 넘겨짚었다 싶은 부분들 다 반박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또 충실하게 방송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주수 기자, 야 정말 그 맨땅 위에 이렇게 6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말이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부장의 인허가 방해를 딛고 네? 결국 규제를 풀고 지금 방송까지 내보낸 거 아니에요? 와, 훌륭합니다 정말. 막은 거 아니고 무한 지시라. 무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취재 마무리하면서 좀 소회 좀 들려주세요. 참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3천만 원? 네. 그런데 진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인허가들이 이루어졌겠구나. 제 혼자 그냥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한테 이 어린 기자를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하실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과연 거죠. 나에게 첫 제안이었을까 이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이분이 그동안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을까. 이주수 기자 은근 이러면서 어린 척 하는데 나이 한번 까보지 몇 살이에요? 어리지 않잖아요. 네. 아니, 회장님의 비하면 회장님의 비하면 저한테 뭐 막내 아들보다도 어리다고 어릴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주수 기자 내일 모레면 40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린 척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후배의 나이로 발끈하는 걸 보면 팀장님의 나이가 이제 대충 나오는 겁니다.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저랑. 그래도 아직 다닐 날이 더 많이 남은 후배와 다닐 날이 더 적으시잖아요. 이제 다니신 것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죠. 어쨌든 이주수 기자 진짜 고생 많았고 정말 제보 없이 기획을 가지고 정말 취재한 거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의혹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도와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좀 드러나는 걸 또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클로징 멘트는 취재 기자가 해야 되니까.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다음 주 저희가 2주 결방을 하잖아요. 맞네요. 근데 지상파는 결방을 하더라도 유튜브는 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2020년 전혀 동의 없이 지금 그걸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요. 후는 안 해요. 후는 안 하고. 쉬시면 됩니다. 2020년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작품들 중에 수상작들을 모아서 원래 스트레이트가 방송되던 시간에 다시 보는 스트레이트 2020 수상작들 시리즈를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그거 꼭 보시면 아마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의 맥도 다시 한번 짚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상 많이 탔거든요. 올해. 좋네요. 진짜. 저희 지금 손동작 너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겸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막 이러면서 저희가 올해 상 많이 탔거든요. 약간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클로징 멘트 이주수 기자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그 바뀌었나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하고 싶은 대로. 아니 구독 좋아요 포함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2주 뒤에 저희 다시 후로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